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그,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부터 뭐 이것저것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이제 책, 좋은 책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싶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 제 책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 방향이고 그러한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김수현 사회수석이 사실은 뭐 파리 대책 또 설계자이기도 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에 또 핸들링 하셨던 분인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이제 핸들링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김수현 사회수석의 생각이 담겨 있는 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 그 얼마 전에 그 4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핵심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물론 이제 뭐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지금 리딩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의중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에 읽어보니까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뭐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요. 뭐 그때 이제 찍어놓은 동영상이 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편집을 해서 다른 새로운 챕터로서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번에 4월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의 그 타이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은 없을 거다 또는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별로 안 할 것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본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근데 순수하게 그냥 이 책 내용이 궁금해서 한 번쯤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강의했었던 내용 동영상 올렸던 부분하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요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부분 지금부터 나오는 뒷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촬영을 했던 이제 부동산을 끝났다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김수현 사회수석님의 어떤 의중을 한번 알아보는 그 내용입니다. 대충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어떤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사실 할 게 많은데 챕터로 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제가 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한번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저번 달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천천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의도는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취임 기간 동안 이분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본인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정권을 잡을 거다 또는 다시 본인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핸들링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시니까. 하지만 이게 통렬한 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성이 2011년도에 반성을 했고 그러다 어찌됐든 보수의 어떤 그런 자중 질환으로 어찌됐든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다시 이제 컴백을 하신 거죠. 뭐 컴백을 하셨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안쓰럽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이 66%가 오른다든지 뭐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다.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취임 기간과 퇴임 기간만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 맞는데요.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거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어떤 그런 반성 또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봤을 때에 제가 사실은 칼럼에도 썼지만 죄송합니다. 뭐 이건 뭐 공중파도 아니고 뭐 제 개인 방송이니까 뭐 이해해 주세요. 커피도 마시고 제가 이제 보시면 4월이 시정분 흐름이었고 이게 전문가의 시장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뭐 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그거는 예측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뭐 요즘 잘 안 하지만 뭐 김장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어떤 순리적인 논리적인 또는 생활 패턴이 있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제가 파리 대책 전에 수업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 파리 대책 때 수업할 때 진짜 여유 자금을 하고 돈 대출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투자하면 안 되고 위험을 도사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정리를 사실 많이 했었고요. 똘똘한 것들만 내비두고 그때 당시에 똘똘한 거 사더라도 무주택자들도 똑똑한 만큼 양질의 물건 매수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어디 사면 돼? 그 얘기만 하지 말 안 들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부가 하면 힘들죠. 뭐 어떤 공부를 하기가 힘든데 어떤 이런 통찰력,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뭡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까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죠. 제가 이제 내용. 자 버티면 된다라는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김수현 수석도 안다 말이에요. 알면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 실책을 통렬하게 반성한 책이라고 봤을 때 이 책의 한 내용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2017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 주변에서 다들 뭐 좋다 해도 제가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역전의 용사들이 학습 효과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버티니까 돈을 벌었다 또는 팔았었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안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는 안 팔고 버틸 것이다. 그 학습 효과와 이제 이거죠. 학습 효과의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버티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누구? 김수현 수석,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수현 사회수석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즉 뭐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2017년 1월 11월 달에 제가 칼럼 썼을 때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뭐다? 시장 참여자, 역전의 용사들의 학습 효과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수현 사회수석의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정부 때의 어떤 그런 수많은 규제에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었다는 그 실책,
그 실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 대한 학습 효과, 이 학습 효과 두 개가 부딪히는 싸움터가 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고 김수현 사회수석도 분명히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칼럼을 마쳤었는데요.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사실은 저도 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리할 건 정리했지만 똘똘한 것들 다 들고 가긴 합니다만 진짜 세금이 장난 아니죠. 세금이 장난 아니라서 그래 해운대 것도 어제 사겠다고 물건이 전화가 왔는데도 이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걱정입니다. 세금이 반이야 반. 세금이 반. 이거 어떻게 팔 거야? 그렇다고 임대 등록하자니 8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데 8년 후에 어떻게? 근데 어찌됐든 장기적인 것은 뭐 우상향 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겁니다. 검증됐는데 8년 동안 애주시했는데 또 그때 뭐 혹시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참 8년 동안 뭔 짓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게 어찌됐든 우상향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대 등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임대 등록을 어떠한 의도대로 지금 정부에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보고 또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정책들을 내느냐를 갖다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사실은 제가 무식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백전불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최소한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사실은 백전백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태롭지. 나를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손실을 당하지 않고 또는 자산이 축소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라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김수현 사회수석께서 노무현 대통령 때 5년 동안 집권할 동안에 수많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 이 책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김수현 사회수석님인데요.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혹시나 김수현 사회수석님께서 이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더라도 저는 책 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고 뭐 제가 꼭 이 내용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의도하고 틀리더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한 어떤 시각 조정을 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참고가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김수현 수석 이렇게 보시면 뭐 옛날에 이제 하셨던 일들, 환경부 차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반전을 해놨는데요. 20대에 그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 이렇게 내신 거 보면 위기의 부동산, 한국의 가난, 부동산 신화는 없다, 저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 그다음에 주택 정책의 원칙과 쟁점 이런데 이제 세종대학교 이제 그때 퇴임하시고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또 사회수석으로 가셨죠. 요즘 도시공학과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시공학과 각 학교에 도시공학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공학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학
공학인데요. 공학인데 이게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다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관리의 시대로 들어가죠. 저기 디벨로퍼가 이제는 지고 디벨로핑이 지고 이제는 이제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런 세월 가고 있죠. 국토종합계획이 개발자가 빠진 것도 3차 때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는데 4차 때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뀐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촌에 있는 땅들 사지 말라고. 토지 강의 들으세요. 토지 그래야 저기 손해 안 봐요. 제 토지 강의 들으세요. 자 보시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책 제목만 해도 탁 다가오죠. 우리 여기 김수현 사회수석께서는 어찌됐든 개발론자는 아니고요. 어떤 주거 정책에 대해서 또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책이 이제 제가 그 강의 때는 중요한 꼭지만 딱딱 뽑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한번 보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그 2017년 10월 20일 날 초판 10세가 나왔어요. 개정을 안 하셨어요. 개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상황이 벌어지면 데이터도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책을 초판을 10세까지 그냥 그 2017년 그러니까 6년에 걸쳐서 그냥 가만히 개정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이론이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설령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변함이 없고 맞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내용이 바뀌어질 건더기는 없어요. 자 보시면 72페이지 여기 보면 참여정부는 그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실 2000년대는 세계적으로 거품의 시대였다. 우리는 흔히 미국발 부동산 거품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은 한두 나라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서 평균 2배 이상의 집값이 오른 것이다. 전 세계는 왜 이 거품을 제어하지 못했을까? 과거에는 어떠한 집과 그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1대1로 엮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과도한 담보대출이 복잡한 금융상품 뒤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MBS, 주택모기지, CDS와 같은 자산유동화 관련 금융상품 때문이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빅쇼트 영화 보시면요. 이 부분에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그 뭐냐면 주택모기지 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빌려준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뭐 우물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제한을 다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채권 그 이제 담보대출 빌려준 그 채권을 다시 현금으로 유동화시키는 거죠. 유동화시키는데 이 대출을 빌려줄 때 이제 우량한 그러니까 신용이 좋거나 돈을 잘 벌어들이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주율을 높게 하면서 이제 대출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서브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이 아니고 그 다음 서브 그러니까 우량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그 CDO라는 채권 그 뭡니까 풀을 만들죠. 풀을 만드는데 이 풀이 안 좋은 것들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은 그러니까 비우량 채권들만 모아놓고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량한 것과 우량하지 못한 비우량 것들을 섞어 놓는 거죠. 섞어 야바이죠. 그러니까 섞어 놓고 이것을
채권 등급을 갖다가 AAA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빅쇼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그 어딥니까 그 회사 있죠. 죄송합니다. 있어요. 막 따지러 가죠. 그 주인공들이 따지는데 왜 이렇게 등급을 높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도 등급을 다른 데 가서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쪽이 다른 데서 등급을 높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아주 치절하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풀에다가 돈을 갖다가 많이 빌려줘서 결국은 그게 뻥 터지는 거죠. 대출을 못 갚으니까. 이제 박살난 게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던 것이 이제 미국만 풀린 게 아니라 그러한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흔하니까 유동성 장세로 일어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부동산과 유동성과의 관계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맞습니까? 노무현정부 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 호황이었고 경제가 호황이었고 돈이 많이 풀리는 걸 갖다가 간과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과 금융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들어서는 것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고 대응하지 못했다. 즉 무슨 얘기냐? 돈이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그거는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 통일할 이제 반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딱 들어서자마자 뭐 했습니까? 대출을 안 해줘요. 잡아 당기는 거죠. 대출을 잡아 당기는 거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82페이지에 시장의 힘,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개입 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 세제, 각종 공급 규제들이다. 금리는 형식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넓게 보면 시장의 과열과 침체 모두를 경계하면서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자, 금리뿐만 아니라 금융 대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담보 인정 비율이나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자, 이거죠. 왜 참여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냐라는 반성에 돈이 많이 흐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다? 금리를 뭐 올리고 내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뭐 이래 떠나서 대출 여기 나오잖아요.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 LTV나 DTI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유동성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축소시켜야 된다. 이 앞에 박근혜 정부 때 정영환 부총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늘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볼까요? 제 자료에 다 있죠. 제가 강의 때 삼성호 강의 때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최근 부총리가 2014년 7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에도 가계부채 문제였고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옛날에도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최영원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계부채 규모 억제 정책은 가계의 신용을 약하게 하고 소비 및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가처분 소득의 위축으로 이어져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연출하게 됨에 따라 단편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는 아주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했죠. 이거 뭡니까 이거? 돈 빌려주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소비 즉
어디 먹고 마시는 걸 갖다가 이제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니까 보다 단편적인 대응에서 탈피하고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돈 계속 빌려주겠다. 이 사실은 이게 이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지만 돈 빌려서 집 사라고 한 거 맞죠, 사실. 맞죠. 이건 이제 맞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제가 대응하는 거라 그랬죠. 부동산 대응.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의 문제는 각자의 이제 성향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음, A라는 사람은 이걸 보고 야, 계속 돈이 풀리겠네. 그럼 집값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팔려고 했던 것도 안 팔아야 되고 하나 더 살 것도 두 개 더 사고, 예? 혹시 계약 깰지도 모르니까 잔금 빨리 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반면에 야, 이거 나라가 이딴 식으로 해서 되겠어? 이렇게 정책을 하면 되냐? 참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각자가 그건 할 일이죠. 어, 꼭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각자에 따라 틀리죠. 자, 어찌됐든, 자, anyway. 자, 박근혜 정부 때는 돈을 막 풀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대출을 쪼이게 됩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내가 산 것을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결국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주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이 내 부동산을 사주는 사람이 돈이 뭐 많으면 좋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금융기관의 대출에 좀 많은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막 빌려줄 때는 이렇게 뭐 부동산 쇼핑이 가능하겠지만 내 것을 사줄 사람이 많아지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대출을 쪼이게 되면 LTV나 DTI를 쪼이게 되면 내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겠죠. 즉,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플레이어가. 알고 있는 거죠. 김수현 사회수님. 그렇게 실제로 시행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참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겁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강의 때 이야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좋아한다. 민주당을 싫어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싫든 좋든 시장 자유경쟁 체제를 이제 국가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잖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부동산 정책은 정치 사회 쟁점이다. 자가 소유를 예로 들어보자.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심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도 되는 위치에 올랐으며 또한 대출금이 있다면 거기에 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칠 전에 그 채팅방에서 그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면 어떤 상황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가? 잠시만요. 자료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 깔끔한 성격이 문제가 돼요. 이게 내비둬야 되는데 홀라당 또 다 지워버렸네. 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주거 현황 중에서 이제 어떤 주거의 유형,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총 16년 기준입니다. 전체에 1937만 가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가로 거주하는 것이 1102만 가구고요. 임차 가구가 835만 가구입니다. 여기에 사적 전월세, 그러니까 민간임대,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민간임대들이 580만 가구고, LH에서 136만 가구, 법인에서 41만, 무상 77만 가구 있고, 이제 가구 수가 아니고 주택수로 해보니까 1988만 채가 있는데, 여기에 LH 법인 이쪽이 229만 채가 있고, 이거는 집값을 많이 올리지 않겠죠.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겠죠. 반면에 개인이 갖고 있는 1759만 채 중에서 자가주택이 1164만 채고요. 임대주택이 59만 5천 채다. 등록임대가 79만 채다. 그래서 왜 며칠 전에 책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가점유율이 우리가 50 몇 퍼센트 됩니다. 54%인가 56% 정도 됩니까? 자, 그러면 자가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사실은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내 집에 집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 그렇긴 한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자가점유율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자가점유율이 100%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가점유율이 100%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집을 한 채씩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가점유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집을 나눠줄 수는 없죠. 그거는 배급제 방식이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제 방식이니까 준다고 해서 뭐 좋은 집 줘야지 안 좋은 집 주면 좋아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인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못 해줘요. 할 수가 없어요. 땅은 유한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은 딱,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에 어디, 부산에 어디, 대전에 어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땅이 한정되어 있고 이미 다 건물들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집을 지어줄 거예요? 못 지어주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국가에서는 어찌됐든 100%를 해줄 가능성이 힘들어요. 그러면 사적으로 각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다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겠죠. 힘들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의미는 자가를 많이 올려서 자가 점유율을 높인다라는 거죠. 지금 56%가 그런데 그거를 100%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는 뭐냐면 꼭 100%가 아니더라도 60%, 70%, 80%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을 어디서 빌려서 집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죠. 지금 54% 자가 점유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54%든 56%든 뭐 똑같습니다. 뭐 2%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제가 54%인지 56%인지 헷갈립니다. 54%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도 다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다 돈을 빌려서 샀어요. 그러면 이게 64%, 74%로 올라갈 때는 지금보다도 사람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던가. 근데 아시다시피 소득이 다 같이 높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점유율이 높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지금 보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나 아이슬란드 거기 완전 폭탄 맞았죠.
어, 아이슬란드, 예, 폭탄 맞았는데 그 폭탄 기습값 엄청나게 올랐다가 폭탄 맞았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제가 도시공학자를 떠나서 약간 그 부동산 쪽에 제가 조금 더 기울었는데 예, 보시면 자 부동산 88페이지 보면 부동산 정책은 정치사회 쟁점이다. 자가 소유를 예로 들어보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대출금에 매인다는 얘기고 대출금에 매인다는 얘기고 또한 내가 집을 돈을 빌려서 샀던 내가 그 집을 한 채를 갖고 있게 되면 진보적 성향에서 보수적 그 성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뭘까요? 돈을 못 벌어서 힘들게 살면은 어찌됐든 세상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자, 엎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게 뭐냐면 개혁, 좋은 말로 개혁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이제 지금과 다른 어떤 다른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이제 보수는 뭡니까? 보수 수구 꼴통이라는 말 하죠. 수구 지킬 수 오래된 것을 지키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뭡니까? 이제 그때는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어 전월세에 전전긍긍 하다 보면 뭐가 이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내 집은 하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열심히 근로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왜 집값은 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냐? 이 세상은 이러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5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5억짜리 집 사지 않죠. 조금 더 왜냐면 사람은 이게 좋은 걸 보게 되면은 더 좋은 걸 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끼고 사고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대출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출금리에 매인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대출금을 갚고 대출금의 이자 이상의 집값이 상승해야 결과적으로 그거는 잘한 선택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출금에 결과적으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길 바라야 되겠죠. 바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뛰어놓고요.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서 아파트로 바뀌면은 투표 성향도 달라진다. 한때 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현 민주당이 아성이었던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자, 부동산 정치는 각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숨어있는 뜻이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이런 거예요. 집값이 너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집값을 낮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는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사실은 내비둬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면 어느 나라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중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저기들끼리 살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걔네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큰 돈을 벌게 되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비벌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떤 돈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강남 집값을 몇 억 떨어뜨려 준다고 해도 어차피 못 사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비두고 결국은 다른 곳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보시면 이 민주당의 어떤 성향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제 근본 이 성향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서민들을 대변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은 좋긴 한데 어
대립 구도로 간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책들이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징벌적인 과세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다주택자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집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세금 많이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내 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투자자가 실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집이 많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런 놈들은 타도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집 있는 사람, 집 몇 채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 극소수잖아요. 그 사람들 표는 이제 버리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버리고 이 서민들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던가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 즉 이런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배를 불려줘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 아니고 배 아픈 것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정책이죠. 서민들은 어차피 집값이 떨어져도 못 사요. 돈이 없어서도 못 사고요. 집이라는 것은 집이 아니라 모든 재화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화들은 가격이 올라야 사잖아요. 내일 과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애들이 쫓아가서 살 겁니다. 내일 과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게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적정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는 게 그 부분이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인 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가치만큼 올라야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죠.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잖아요. 특히나 그런 성향인데다 그런 것인데다가 논리적으로 그런데 서민들은 못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 이 새끼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것은 설령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맞죠? 그런데 네가 집이 많으니까 나쁜 놈이다. 즉 뭐냐면 그 사람이 세금을 포탈한다든가 세금을 안 낸다든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세금 포탈이 5대 강력 범죄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죠. 제가 알고는 그거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공하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정치인들이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DH자의 뭐 치과 의사가 소득이 250만이라고 적어냈다고, 그런 거는 조져야죠. 조져야죠. 세금을 안 내는 놈을 조지는 거는 맞는데, 집을 단순하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께 이제 대립시켜서 대결 프레임 대신 때려주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프레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배 아픈 걸 갖다가 살살 달래주는 이런 정책은, 특히나 장관님도 그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품위 있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까 전에 보면 미친 전설 미친 월세로 이제 거의 다 어디 전국에 다 미친 전설 미친 월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직역을 갖다가 뭡니까? 조지면서 그 사람들을 배 아픈 걸 갖다가 달래주는, 배를 불려줘야 되는데 배를 불려주는 정책을 해서 뭡니까? 소득을 늘리는 정책.
근데 그것도 또 세금으로 이렇게 결국은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가진 자한테 또 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원래 힘들어요. 저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쉽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의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것은 좀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물론 그렇겠죠. 야, 그런 몇몇 뭐 극소수니까 이 사람들은 조져도 된다. 이 사람들 표는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안 찍을 거야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참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요. 132페이지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양도소득세. 강한 양도세제가 주는 동결 효과. 이 동결 효과는 그겁니다. 양도세가 높아지면 안 판다는 거죠. 안 파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동결 효과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 그동안 정부는 대개 이를 완화시켜 주었다. 즉 언젠가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규제 완화가 계속 반복되어 왔죠. 자, 그러므로 양도세 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 된다,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완화나 강화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것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힘든 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IMF 때 박살나서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이쪽 민주당 쪽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정권의 성향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폭탄 맞은 거죠. 이제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97년 12월 23일 날인가 그때 IMF 구제금융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었어요. 당선되고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고 21일인가 23일 날 구제금융 발표를 했으니까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 눈탱이 맞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봐보세요. 엄청나게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 경기 활성화됐죠. 5월 20일 날 건설 경기 활성화됐죠. 뭐 계속 내는 거죠. 왜? 이 성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재밌는 거 볼까요? 노태우 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쪽 사람이잖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토지 공개념 얘기가 이때 나오잖아요.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이익 환수제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합니다. 왜냐면 집값이 1년에 막 20% 뛰어버리고 뭐 하니까 이거 보세요. 1년에 21% 뛰고 14% 뛰고 13% 뛰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 때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보수하고 진보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뿐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뿐이죠. 근데 그걸 서로 인정을 하지 않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분명히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 완화를 해야 될 상황이면 완화를 해야죠. 또 강화를 해야 될 상황이면 강화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상적인 생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포함하되 소득공제 방식을 도입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양도세도 부과할 수 있다. 급기야는 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 1가구 1주택이면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는 그것조차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우리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일시적 이각구 이제 2년 동안 보유하면 지금 거주 요건 들어갔지만 이제 파리 대책 전에는 앞에는 2년 보유하면 이제 비과세였는데 앞에 집을 사고 1년 후에 다른 집을 샀을 때 다른 집 샀을 때 3년 이내에 앞에 집을 팔게 되면 일시적 이가족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앞에 것도 비과세 받고 뒤에 것도 비과세 받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던 부분조차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결국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이런 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지지 기반이 무너졌던 것이 이제 종부세 9억에서 6억으로 강화시키면서 상당히 밀란 비슷하게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뭐 공제고 뭐고 간에 지랄이고 뭐고 간에 해준다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설득이 안 되고 바로 이 정부가 찍어줬더니만 미쳤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나마 세금까지 다 빼들어가네. 집 한 채 있는 것도 죄냐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정책이지만 굉장히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되 소득 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1시간 넘어가는데 밥을 못 먹어서 실제 서민층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자주 거래하고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맞아요. 많이 벌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많이 버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뭘 해야 되냐? 세금을 포탈하는가 세금을 안 내려고 막 이렇게 그걸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많다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근데 집이 많은 걸 갖다가 정말 사회적인 제약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세금 많이 내게 하면은 집 많이 안 살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아무 이득이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주택 차등 세율 문제도 풀 수 있다. 한 채든 여러 채든 양도 차익, 집 채수가 문제가 아니고 양도 차익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부동산 세금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자, 거래세는 어쩌다 한번 내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되는. 즉 뭐냐면 이런 거죠. 양도소득세는 내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이득을 봐서 팔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거죠. 갑자기 큰 돈 생겼으니까 이득을 보면 큰 돈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내야죠. 내는데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내는 것은 내가 벌은 거에서 내는 거니까 아이 뭐 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유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열심히 삽질해서 번, 뭐, 삽질을, 진짜 실제로 삽질을 했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식사업에서 뭐 연구를 했던,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을 벌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아할 사람들이 사실은 없죠. 노무현 정부도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전체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2% 높이되 우선 고가의 다주택 소유자부터 현실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종부세의 세율을 높이고 과표 적용률을 빨리 현실화함으로써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먼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많이 참 뭐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맞긴 맞죠. 근데 이제 그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어느 수준이라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 재산이 많냐 적냐라는 걸 갖다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9억에서 6억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보유세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유세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 세금 그 개혁 추진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죠. 종부세하고 또 보유세하고 뭐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은 뭐다? 이 가격이 죽지 않으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지금 정부의 의도한 바대로 이게 지금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화가 계속돼서 버르스름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생 정책이 안 나오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붉게 물든다면 나오겠죠. 예, 나오겠죠. 어, 여기 진짜 재밌는 글입니다. 보시면 150페이지 나오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종결자 금융규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밑에 나옵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6년 그 전에의 831 대책에도 이 831 대책이 이제 강력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게 때 미쳐가지고 몇 개 샀다가 박살났죠. 흑역사 있습니다. 제가 뭐 투자 잘한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잘한 것만 이야기하지 잘 못한 거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저는 강의 때도 이야기합니다. 제 잘못했던 것들. 예. 그러면 결과를 과정을 거쳐야죠.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거는 수도권만 올랐어요. 지방은 박살났고요. 그야말로 더 이상 쓸 카드도 없는 상황. 야, 이 참 이런 책을 쓰기가 이런 구절을 쓰기가 힘든데 나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쓸 카드도 없는 상황. 결국 집 사는데 빌려주는 돈줄 자체를 조이는 DTI가 도입되었고 마침내 집값은 잡혔다. 참여정부가 진작 DTI 규제를 강하게 했더라면 집값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실기한 것이다. 심지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설명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과잉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자산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2007년 하반기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 반증이다. 진작에 금융 대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을 쪼이면 또는 금리를 올리면 주택 문제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 전반에 대출 내서 운영자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다락처럼 올라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DTI 규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신 DTI, DSR을 도입해서 시장을 조지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주면 집을 못 사겠지. 못 살 거야. 살 수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유효하죠, 사실. 유효합니다. 지금 대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가장 지금 부동산 투자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8페이지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금융 규제는 일종의 규범이자 정책 인프라다. 은행과 가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기초 인프라인 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돈 좀 더 빌려주고 돈 좀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환 능력보다 더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안 했죠. 2012년 이때입니다. 가장 이제 변곡점을 찍었던 상황이 너무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뭐 양도세도 안 받는다 그러고 계속 집 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대출규 저기 2015년 7월 달 그걸 하죠. 그 대출에 대한 그 어떤 관리 방안,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4년 7월 달에 2014년 7월 달에 정의만 부총리가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확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돈을 이제 유동성을 풀었는데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2015년 7월 달에 관리 방안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밑에 댓글들이 그렇게 달렸죠. 1년 전에는 돈 빌려서 집 사라고 해놓고 대출 규제한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죠.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2015년 7월 달에 대출 규제 관리 방안이 뭐였냐면 이거죠. 그때 전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아파트만에서 막 빌려줬어요. 계약만 하면. 그런데 뭐로 관리를 하겠다. 시행된 거는 아주 뒤에 시행되지만 뭐로 관리를 하겠냐면 저거였죠. 소득이 있어야지만 빌려주겠다. 그 이전에는 뭐 신용카드 쓰는 것만 있어도 돈 빌려주고 이랬는데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인데요. 뭐냐면 자,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대출을 좀 더 빌려주고 유동성을 확대하거나 더 빌려주거나 뭐 좀 쪼이는 축소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신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상환 능력에 비해서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작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DTI 규제를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소제목 타이틀에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여정부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는 부동산 부문으로 몰려드는 돈을 좀 더 일찍 제어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지금 신 DTI와 DSR을 강력하게 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이때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학습 효과. 자, 이거 이제 또 사실 이게 또 심각한데요. 194페이지에 재개발, 뉴타운 개발자와 소유자만 이익을 본다. 주택 자체의 개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행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더구나 정부의 돈도 거의 덜 들여집니다. 예, 조합 방식이니까요. 조합 방식이 안 들죠.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계속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몰라. 한두 번 안 받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서민들의 공간을 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전후의 주거비 부담과 재입주율을 보면 명확하다. 철거가 아닌 다른 재개발 방식은 없을까? 도시를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건강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 바로 철거제거입니다. 맞습니다. 비민주적이고 왜냐면 100% 동의가 나올 수 없죠. 주택법상에는 95%가 되게 되면 나머지 5%에 대한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도정법은 75%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 주거행정정비법이 활용을 해서 정부구역 지정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이유가 나머지 25%의 반대자들을 반대를 해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 때도 또는 이제 채팅방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될 일도 없지만 만약에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사실 좀 볼 게 사실은 많습니다. 출구 재개발을 안 하고 그러면 다 부서지 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전후 시대 6.25 사변 이후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람은 살지도 않고 공실로 다 내버려져 있고 엉망진창 돼 있는 무허가분들도 많은 것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살 정도의 어떤 주거 환경은 조성이 되는 곳에서 어찌됐든 거기를 닦고 쓸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사람이 지금 그냥 내비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곳은 결국은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비민주적이고 극단적이지 않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문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가면 재건축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재개발 사업장에 가보면 전부 다 비대위들 반대파들이 있어요. 반대파들이 있는데 그 반대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분양 신청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못해서 이제 현금 청산자로 이제 바뀌어지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 설득을 해서 분양 신청을 해서 프리미엄을 받게끔 한다던가 종전자산 가격이 금액이 작게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결국 이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사업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현금 청사를 분류되면서 그 개수들이 일반 분양으로 가게 만들면 안 되고요. 보류지로 다 넘겨놓고 보류지로 다 확보해놓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느 시점까지 정말 일반 분양 될 때까지라도 이 사람들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겠고 왜냐면 뒤에 부분에서 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사람들도 좋아하죠.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이제 도정법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정법 자체가 조합이 책임지고 조합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과 의무를 또는 과실을 어떤 이익을 다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는 뭐돈 지원도 안 해주면서 네 이리저리 간섭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합 측면에서는 결국은 주택 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거죠. 주택 사업이니까 어찌됐든 이득을 일반 분양물을 늘려갖고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사실은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합의 욕심이 아니겠나 싶고 아니면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75%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요. 뭐 85%라든지 뭐 그 정도까지 올려서 뭐 95%까지는 좀 힘들다 85%까지 뭐 이렇게 올려서 하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 anyway 어찌됐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재정착률이 떨어지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못 사니까요. 자,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다면은 뉴타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남목으로 천천히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계기로 우량주택 공급과 서민주거 지원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또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대형주택과 소형주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자와 서민이 공존하는 소셜 믹스 잘 안되죠 사실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싶어하고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데 임대주택을 저 바깥에 만들어 놓고 임대 사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죠. 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대낮에도 뭐 소주 먹고 소주병 던지고 네 119 달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그런 사람들하고 부자들하고 섞어 놓으면 부자들은 또 싫어하죠. 예. 즉 그들만의 공간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소셜 믹스 잘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업 과정 개입은 필수이다. 그래,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재정 지원을 하면서 사업 과정의 개입은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 예, 맞아요. 자, 만약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럼 당장 사업을 멈추고 능력이 될 때까지 미뤄야 된다. 집이 다 무너질 때까지.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거죠.
전후 복구에 집약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집약적인 발전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림공사로 해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들이 계속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유럽처럼 석조 건물로 되어 있으면 온 도시가 그런 거는 전면 철거를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 소득이 관광 자원으로 소득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현재 같은 개발 방식으로 도시가 망가지고 주민들이 밀려나는 것보다 사회 전체가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말씀은 맞으나 기다릴 수 없는 것도 많고요. 또 그쪽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오면 옆에는 번쩍번쩍하게 집 잘 지어서 잘 사고 금액도 올라가고 자산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진짜 서민처럼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입자만 사람이고 집주인은 죄인이냐? 맞지 않습니까? 재개발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이 체감할 만큼 좁아지면 사업 안 하겠죠. 자, 그 대안이라고 했는 마을 만들기. 이게 일본에서 넘어가죠. 마치 찌꾸리. 리모델링, 수복 재개발, 고치고, 다시 만들기. 그건 내비두고.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이들 사업을 통한 성공의 문 또한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이제 서울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이제 일산도 그렇고 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자기가 이제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담금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할 것이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안 해요. 결국은 뭡니까? 위치. 로케이션이 어디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는지. 뭐 저기 변두리에 있는데 리모델링 백나라라고 이야기해볼때 안 됩니다. 재개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자,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임대 등록을 하라고 했구나. 자, 보세요. 34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모든 다주택자는 등록해야 한다. 자, 그럼에도 이들을 옹호하는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 이거는 가로 열고 이거는 제가 쓴 건데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서민들한테 공공임대를 다 주지 못하잖아요. 재원 또는 이제 한정된 그 사이트 로케이션 때문에 위치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위치에 집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자, 그런데 민간에서 다주택자들이 그걸 갖다가 임대를 해준단 말이죠. 왜냐면 서민들은 집을 안 사니까요. 집이 싸도 안 산다 했잖아요. 싸져도 안 사요. 싸지면 더 떨어질까 싶어서 안 산다니까. 사실 다주택자 즉 열채 집 1억짜리 열채 있는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에요. 강남에 전세 15억에 사는 인간이 10억에 사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걸로 따지면. 전세는 주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가 돈 가져가잖아요, 나중에. 근데 다주택자들 집을 1억짜리 열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전세 10억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1억짜리 집 열채 갖고 있는 새끼는 나쁜 새끼고. 그럼에도 이제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그나마 남아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 다주택 소유자라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볼멘 소리도 빼놓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양도세를 더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가 봅니다.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대신 조건이 있다. 자신이 살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처럼 임대소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연속 거주권을 인정하라. 이른바 자동계약 갱신제다. 자동계약 갱신 자동으로 되죠. 5%밖에 못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임대료 인상, 이제 5년이나 8년 동안, 단기 임대는 5년, 8년 동안, 또 중공공은 8년 동안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주인 입장에서 왔다 갔다 세도 5%못 올릴 밖에 못 올리는데, 그럼 뭘 나가네, 들어오네 하는 게 그냥 계속 살아주고 있는 게 바람직하죠. 세월 보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라. 저거죠. 상한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5%로 잡히니까. 이런 것들은 억지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모두 하는 민간 임대차 제도들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면 역시 같은 차원에서 민간 임대차 제도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오히려 현재보다 다주택 양도세나 종부세를 더 강화시켜야 사회적 형평에 적합하다. 애국자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라와서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 뒤에 이제 모든 부동산의 컨트롤은 이 김수용 사회수석께서 하셨다고 보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김수용 사회수석의 생각이라고 보고 이 생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지아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강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만들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히면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전문가의 시장 전망, 뭐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다, 저도 이제 인터뷰하지만 하고 나서 밑에 쓰면 댓글에 막 달립니다. 저 새끼 저게 뭔 전문가라고, 내가 말로써도 저렇게 쓰겠다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틀리지. 왜 틀리냐? 틀릴 수밖에 없지. 정책이 결국은 칼자루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틀려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 김수현 사회수석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시장 상황을 이제 쥐다 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물론 이렇겠죠. 아무리 1가구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강제로 등록시키고 뭐 보유세 와장창 때리고 하고 싶지만 이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강력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파리 대책 정말 강력하게 됐던 것은 그때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제 주변에도 민주당 이렇게 찍으시고 욕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찍었는데 그냥 웃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울산 가서 우리 회원 부동산 소장인데 들러서 차 한잔하면서 이러더라고. 다 와서 그런데요. 집값은 다 떨어져야 된대요. 집값 비싸다고 떨어지는데 자신의 집값은 올라야 된대요. 인간들이 참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부동산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는 사람이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방송에. 부동산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개발이 환수와 창의적 도시개발.
이것도 저는 배울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만하고 생각하는데,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 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도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때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일이 그 변화가 사람에 따라 엄청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이다. 용적률이 3배 늘어나게 되면 소유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반면 세입자들은 싸게 살 수 있던 낡은 집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밀려나야 된다.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창의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해법이다. 토지 용도의 변화, 즉 뭐냐면 주거지역이 자연녹지가 뭐 상업지로 바뀔 일은 없지만 어찌됐든 단계별로 주거 전용주거에서 일반주거로 바뀌고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종상향이 되는 또는 이제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오는 종상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변화이다. 그래서 반면 건물 용도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뭐 설계를 잘해서 이쁘게 만들고 안에 MD 구성을 잘해서 그걸 물건을 이제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다. 시장에서 창의적인 노력은 권장하되 개발이익 환수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갖다가 묶어놓고 몇십 년째 활용을 못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해줘야죠. 그거는 보상해줘야죠. 도시계획 시설 묶어놓고 저도 그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묶어놓고 사용 못하게 하면 책임져야죠. 아니 돈 벌어가는 거는 잘라가고 양도세도 그렇잖아요. 양도세도 손해보면 해줘야죠. 마이너스. 그 법인은 5년인가 저 하지만 개인은 1년 동안 1년 한 과세 기간만 마이너스 플러스 퉁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기간 대비해줘서 5년 5년 10년 20년 해줘야죠. 손해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동의합니다. 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양도세로 잘라가면 되는 거지. 미실현이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금액 올랐다고 돈 빼들어가면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돈 안 들려주잖아요. 건설업을 통해 경기 부양은 안 된다. 부동산 세금의 원칙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가치이다. 본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은 공공과 나눠야 된다. 그래, 돈 번 것만 가져가고 그러면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엉망진창 됐고 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뭡니까? 저 개발 안 되는 땅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또 이런 묶어놓은 것들 어떡할 건데요? 개발 행위 제한시키고 그런 것들 어떡할 건데요? 남의 땅 빼돌아서 뉴스테이지 넣는다고 저 강서구에 그런 것들 어떡할 건데요? 남의 땅을 빼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 거 남의 거 땅 빼들어올 때 택지개발사업에서 빼들어올 때는 진짜 똥값으로 주고 자기네들 파는 땅들 국유지 불허하는 거는 또 계속 비싸게 하고 웃긴다니까. 무슨 그렇습니다. 뭐 말씀은 맞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데 에, 또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이 앞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버티면 돈 벌었다는 분들, 팔아서 손해봤다는 분들의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도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유동성을 쪼이는 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DTI 규제를 한꺼번에 해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자금줄 차단하는 거로 인해서 많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 힘듭니다. 돈 빌려서 뭐 부동산 투자하지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금 부분. 세금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금 부분은 요 세금 부분. 그다음에 세금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를 부과를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공제를 해주겠지만 그런 체제로까지도 이상적인 모델로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떤 세금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건은 이 집값이 안 잡힐 때. 그다음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조지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결과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투표 성향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면 됩니다.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면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저기 부동산 사겠습니까? 안 사지.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안 팔잖아요. 안 팔으니까 권불 10년 뭐 민주당 10년 가면 바뀌겠지 하고 그냥 버티는 거. 8년 준공공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은 이게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8년 동안은 집값이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처분제가 이제 준공공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돼버리니까. 만약에 강제로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8년 동안 안정화가 될 겁니다. 뭐 정권 10년 후에 바뀌더라도 그때는 이제 집값이 폭등하겠죠. 뭐 그 정부 잘못인 거지. 다음 정부가 잘못인 거지. 뭐 걔네들은 또 집값 때문에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박살나고 또 정권 바뀌고 이런 아주 놀라운 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바뀌면 안에 서민들이 쫓겨나니까 가진 자들만 사실 서민들이 이제 재정착률이 사실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계속 부서지고 망가지는 도시를 그냥 내버려 뒀냐. 그리고 도시재생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어디입니까? 숭인동 거기 뉴타운 해제되고 거기에 200억 쏟아 부었는데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 사람들이 도대체 200억 어디 갔냐라면서 막 이래요. 도시재생이 말이 도시재생이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도시재생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뉴타운수 좀 늘어야 된다는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게 계속 흘러가는 이유가 지금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어떤 지금 여당의 어떤 집권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 마인드가 같아요. 지금 이거하고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등록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거 겁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강제로 모든 거 자기 사는 집 말고는 무조건 강제로 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집값이 진짜 잡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금 조정 상태로 보이고 있죠. 전세가 빠지면서 전세가 불스름하죠. 그러면서 매매도 이제 소강 상태로 보이죠. 이게 다시 불게 되면은 분명히 또 특단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신하게 조용히 가는 게 사실은 맞죠.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막 때릴 때는 좀 이렇게 살살 너무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조심하라고. 8.2 대책 전에 제가 계속 강의했던 게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의할 때 330 강의할 때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서 그래요. 뭐냐면 뒤늦게 뛰어든 초보 투자자분들 또는 현금 들고 있어서 막 안 달라는 분들, 뭐 우리 재판 회원님들에서도 부친이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통장에 현금을 넣어두는 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해. 왜?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현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는 거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투자할 곳은 분명히 있죠. 지금도. 다만 이제 그 범위가 많이 축소됐죠. 투자할 곳은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지방이 규제는 전국 똑같이 하고 규제 완화도 전국 똑같이 했지만 지역별로 다 움직이는 게 틀리잖아요. 이때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지만 여기는 죽죠. 다른 데 다 오르는 데는 여기는 죽죠. 여기 어디입니까? 대전이네요. 다른 데 다 올랐는데 대전 마탱이 가고 여기 이쪽 동네 어디입니까? 당진, 계룡 이쪽 동네 마탱이. 여기 보세요. 다른 데 다 오르고 있는데 서울 뭐 저기 부산 오르는데 여기는 안 올라요. 여기 어디입니까? 대구죠. 대구. 이 다 규제하고 완화를 해줘도 내리는 데는 내리고 또 규제를 해도 오른 데는 오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속화시키는 거죠. 더 이제 뒤에서 바람이 분다고 하죠. 뒤에서 바람이 가는 곳은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더 잘 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많이 못 가는 거죠.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수석님의 부동산은 끝났다. 이 책을 가지고 앞으로의 향후 어떤 뭐 방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탠스, 어떤 그런 걸 포지션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는 우리 플레이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